정치평론가 박상헌 박사, 박상명 박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빅매치가 새누리당에서 이루어질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 같죠? 분위기가? 이게 지금 야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철수 신당, 민주당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가 좀 일찍 스타트를 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약간 넋을 놓고 있다가 이제 구정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신발끈을 좀 동여매는데 역시 스타트는 서울이다. 그래 본다면 뭐 지금 홍문종 총장이 열심히 지금 뭐 뛰어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의 빅매치라면 이제 이혜원 의원이 서운해 하겠죠 일단. 이 세 사람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막 서울시장 내가 얘기 나올 때 정몽준 의원이 나오면 가장 경쟁이 있을 것이다 아마 처음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다른 가장 먼저. 그때 정몽준 의원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은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버겁겠다 생각했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출마를 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최근에 행보를 보니까 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 출마할 것 같은데 출마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김항시 전 총리하고 빅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서울시장 내부 경선에서 이렇게 큰 빅매치가 있은 경우가 없어요. 없죠.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어떤 이 본선을 압도하는 그런 관심을 끌기 때문에 이 자체는 상당한 흥행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입니다. 이겨서 정몽준 의원이 이길 경우에는 저는 바로 서울시장을 뛰어넘어서 정말 당내 가장 확실한 대선 주자로 설 수가 있다. 다만 좀 부담되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적미적 해왔거든요. 갈까 말까 하는 속에서의 차수 좀 네거티브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백지 신탁 문제도 아직은 정리가 본인은 된다고 그러니다만 이거 검토 공론화 시켜봐야 됩니다. 백지 신탁 문제도 남아있고 또 청와대 의중도 중요하거든요.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볼지 라이벌 아닙니까? 좀 불편한 관계가 많거든요. 뭐 지금은 그것이 처음에는 안 됐다고 얘기하다 이런 것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출마할 경우에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정말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황식 총리가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두 사람이 나오면은 빅매치 하면은 정몽준 의원이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아니 근데 지금 박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황식 제 전 총리 생각을 보시다가 얘기하는 근데 승선도 없는데 왜 나가느냐? 김황식 총리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정치를 하신 분도 아니고 뭐 당장 경선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새누리당 룰은 5대 5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일반 국민 50%, 강원대 의원 50%인데 정몽준 의원은 당장 자기 지역구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에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늘 같이 밥 먹는 사이인데 김황식 총리가 몇 명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게임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되도록 뭐 당헌 당규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국민의 포션을 좀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민주당에는 박영선 의원하고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예측 불허의 어떤 그 경기 규칙을 좀 만들어주는 게 당이 좀 할 일이 아닌가. 뭐 그런 부분에서 김황식 총리가 좀, 안심하고 좀 뛰어들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당 지도부가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좋다고. 라고 봅니다.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뭐 공정성 문제에는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가 이제 왜 그러면은 김황식 전 총리보다는 정몽준 의원을 했느냐, 뭐 개인적인 관계가 있느냐,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저 판단 그렇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나설 경우에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재산 문제죠, 재산 문제. 아니요. 가장 큰 강점은 재산은 오히려 그림돌이죠. 여기서는. 강점이 뭐냐고요? 강점이. 가장 큰 강점은 대선 주자라는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는 정말로 확 뛰는 대선 주자가 부자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몇 명이 있는데 없거든요.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나설 경우에는 여권 지지 성향의 시민들한테는 제대로 된 대선 주자가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당선될 경우에는 강력한 대선 주자를 급부상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권 재창조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한 파괴력이죠.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뭐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해서 뭐 어떤 편견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 대선 주자가 서울시장을 무슨 그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이냐, 징검다리로 그런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지금 정몽준 의원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는
대선 주자로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근데 나갑니다. 네. 왜? 네. 당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당에서 요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당에서 요구하고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선 주자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 본인이 만약에 나가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은 서울 시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여권을 재창출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렇다 하면 국민하겠다. 라고 말하면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네. 그때 뭐, 왜 이미 대선 주자를 찍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나올 경우에는 대선 주자를 제대로 뽑고자 하는 여권의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친박 이른바 주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뭐 조간신문을 보니까 이제 흥묘백묘론이 청와대 기류다. 뭐 이길 검은 사람은 된다. 고양이든 쉽게 말해서 친박 이제 핵심 시선을 좁히니까 사실은 후보가 선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외연을 넓혀가는 것인데 뭐 이미 친박의 핵심들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는 기류는 이미 사라진 거로 저는 봅니다. 심지어 지금 부산의 서병수 의원마저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절박한 게 어찌됐든 이게 이제 여권 스스로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전국 단위의 첫 선거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중간 평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권의 패배로 끝난다면 박근혜 정권의 동력을 굉장히 큰 상처가 오는 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선거가 한 석 달 정도 다가오니 점점 이제 위기의식이 커지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중진 차출론이 나오는 것인데 네. 어찌됐든 뭐 역대 지방선거는 그 집권당의 무덤이었는데 네. 만약에 패배한다 했을 때 그 후폭풍은 물론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치면 야권 재편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겠지만 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다고 봤을 때 새누리당도 지금부터 서서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신발끈을 단단히 매는 지금부터 좀 시작하는 뭐 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조금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예. 다분히 이제 뭐 정치적 과학적인 접근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의 관계에는 썩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나쁜 관계라고 해서 아주 나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박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정몽준 의원은 관계가 썩 좋지는 않다. 만약에 한번 봅시다.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칩시다. 당선됐습니다. 예. 그러면 새누리당의 권력 지형은 어떻게 될까요? 친박은 뒤로 밀립니다. 네. 당장 비주류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비주류가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쩌면은 서울시장 외 나머지 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족이 전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레임덕도 저는 불가피하다.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넣어서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경우에는 당내 비주류가 드디어 당의 새로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8월 달에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의원 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이럴 경우는 청와대는 정말 고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도 고민한 것도 있습니다만 당내 권력 관계 속에서 박근혜 정부와 집권 2년 차에 어떻게 스탠스를 잡는 것이 유리할까? 저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의 확실한 의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자,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민주당 소속이고 서울시장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당내에서 세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문준 의원 어쨌건 지금은 당내에 있는데 그래도 자기 세력이 많지가 않은데 더더군다나 당 밖으로 나와서 서울시장을 하는데 당내 세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 내에 확실한 구심차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친박계가 구심차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없는 데다가 오히려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릴 타이밍을 지금 찾고 있는데 네.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 다음에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비주류가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쉽게 말해서 새누리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친박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에 예를 들어서 예. 정문전 의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힘이 실리는 거죠. 근데 당연한 이게 거죠. 좀 과도한 뭐 말씀 일리가 있지만 과도한 상상인 게 서울시장을 정몽준 의원이 많이 당선됐다라고 네. 한다면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뭐 지방선거에서. 예. 그렇게 본다면 그건 좀 과도한 예상인 것 같고 어찌됐든 우리가 MB 정부를 돌이켜 본다면 비주류의 강력한 수장은 박근혜 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근데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이 부딪힌 게 아닙니다. 세종시 문제가 딱 한 번 부딪혔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 플러스 정권 재창출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이 돼서 강력한 잠룡이 된다면 예. 대통령이 이 국가를 굉장히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긍정적 요소고 박근혜와 정몽준의 경쟁 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다음에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당내의 작은 권력 관계에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울 스타일은 좀 아니다라고 본다면 예. 어찌됐든 판을 좀 키워서 예. 황행머리를 하는 것이 뭐 새누리당의 좀 당장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대통령이나 친박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요. 김황식 전 총리도 그렇게 편안한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서 어쨌건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었고 불편한 상황도 아니죠. 불편하진 않다. 불편하지 않죠. 예. 정문이 오히려 불편하죠. 친박에서 보면 확실한 예. 거죠. 예. 그러나 박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뛰어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흥묘 백묘 예.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맞는 얘기고 그 이면에는 그런 권력 관계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는 정치 인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거 정부에서는요. 대통령의 뜻을 읽거나 또는 대행해서 뭐 좀 이렇게 세력을 모으고 힘을 실어주고 하는 그런 이인자들이 있었지 네네네.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뭐 그렇죠. 건노감 뭐 있었는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서청원 의원 의원이다. 정도로 봐야 안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서청원 의원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중간에서 어떤 조정을 하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좀 앵커와 다른 게 서청원 의원 정도는 어떤 자기 사고의 공간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서 대표 입장에서도 대단히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까 네. 박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하셨는데 예, 박사님 잠깐만요. 네. 지금 아주 네. 급한 속보가 네. 들어와서 이건 먼저 전해드려야 될 하십시오. 정도의 네. 속보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됐습니다. 네. 남과 북이 20일부터 25일,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조금 전에 합의가 됐습니다.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렸고 이 자리에서 종결 회의에서 이 내용이 조금 전에 합의됐다고 합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그러니까 원래 그 한미 군사훈련 기일이죠. 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한미 군사훈련이 아마 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가 됐고 참 반가운 다행입니다. 잘 됐습니다. 남북입니다. 혹시나 북한이 또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 명분을 삼아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못한다 예.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나름대로 이번에 좀 진전된 안을 내놨습니다. 그 지난번도 3일 전에 또 한번 어그러진 적이 있기 그랬었죠. 때문에 예. 또 한번 그때 가봐야 되지만 어쨌든 뭐 이 소식은 다행스러운 네. 소식입니다. 이번엔 정말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정말 근데 인생 생애 마지막 그렇습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그럼- 계신 분들이 그럼요.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2부에서요, 3시 2부에서 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이신 그 어르신을 직접 전화 연결하고 가족들 대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래서 일단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8월 전당대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크게 보면 뭐 서청원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 또 뭐 김무성 의원도 뭐 반박은 아니죠. 어쨌든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네. 그 세력 관계와 관계없이 예. 만약에 패배한다면 예. 당내에서 전당대회 당권 문제가 전혀 오리무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타일로 봤을 때 아주 뭐 구체적인 형태로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당 문제에 대해서. 예,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방선거는 8월 당권 문제가 직결돼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 차원에서 뭐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주목받는 것은 네.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서청원과 김무성의 구도에서 정몽준 의원이 소외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장이 대선으로 간 하나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는 한 번도 없었지만 네, 네. 만약에 뭐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MB 정도 뭐 청계천이나 버스 노선 같은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바로 옆 청와대로 가는 건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에서. 걸어서 한 15분 15분 가니까 아주 짧은 길이 되는 것이죠. 예.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멀죠. 멀죠. 걸어서 수원에서는 모르죠. 굉장히 걸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청와대가 매일 출근하면서 서울시청에서 보이니까 거기는 뭐 쉽게 갈 수 있는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쉽게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몽준이 당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도 서울시장 문제를 다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네. 이게 잘하면 지름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어떤 판단이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잠시 뒤에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네. 전북에 네. 갔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전북 지역 방문하고 있는데 이곳이
아주 공들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당이. 강봉균 전 장관이 전북지사 후보로 아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본인이 엊그저께는 내가 가는 건 맞다. 신당 가는 건 맞다. 그런데 지사는 아직 결정 안 했다라고 했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분도 궁금한 걸 좀 네. 하나씩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북 지역 지금 어떻답니까? 판세가? 전북은 네. 뭐 전북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는 예. 전북 어느 지역보다도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예. 민주당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따가 그것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시작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강주나 전남보다는 전북이 더 그 바람이 강하다, 세다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강봉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있죠. 당 안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죠. 민주당 안에서요?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예, 예, 예. 진보, 강한 진보도 아니고 또 강한 보수도 아닌 상당히 관료 출신으로서 합리적인 인물이고 또 지난번에 열린우리당과는 상당히 각을 형성해서 나름대로 민주당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정통성도 있고 예. 또 거기다가 마지막까지 여기 정치적인 소신을 위해서 한 말 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만약에 전북 도민들에게 어필할 경우에는 새 정치의 바람을 전북에서도 일으키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 박사님은요?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요. 전북 문제. 뭐 민주당은 지금 정동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내가 아무래도 뭐 강정환 여쭤보고 싶은 게 야. 우리 강봉균 의원이 정동영 의원에서 뭐 기관총을 한번 쏘았죠. 시위 파업 현장에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분이 그랬었죠. 과연 뭐 각을 한번 세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친정에 있었던 동료 의원에서 각을 세웠다는 얘기는 전북지사 출마 의지가 강하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동영이 나올 것 같아. 이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강봉균이라는 분은 안철수 신당에서 만약 영입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죠. 아직 네. 입당 원서는 안 네. 됐죠. 당이 아직 그렇다라고 본다면 뭐 지금 부산에 오거든 전북의 강봉균 이 두 사람 정도는 대여급에 속하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새정치로서는 놓쳐서는 안 될 인물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예.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강봉균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봉균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네. 아직 조금 전에 그 안철수 신당 인사들이 전북 지역 방문했다는데 거기에 같이 계신 건 아니죠? 예,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시군요. 네네. 예, 언제 입당 원서를 내십니까? 아직 당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예. 입당 원서를 내나요? 예. 예. 뭐 입당 아니더라도 뭐 하여간 들어가시는 뭔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창당 준비 절차를 거쳐서 예. 3월 달이나 돼야 창당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예. 저는 그 안철수의 그 새정치가 네.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성공의 실마리를 잡아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개혁되고 쇄신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요. 네.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예. 현재로서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 전북지사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 분들이 뭐라고들 많이 얘기하십니까? 글쎄요, 저 고향입니다마는 네. 지역에서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달라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예. 저는 그러나 전북지사를 목표로 해서 안철수 예. 신당과 참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고요. 네. 그야말로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쪽 분들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장관님, 저희가 지금 그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상병 박사하고 대담을 하다가 연결했는데요. 두 네. 분이 장관님한테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요, 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아니면 시청자도 궁금하실 텐데 안철수 의원을 한 몇 번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셨죠? 한 4번 정도 만났습니다. 4번 정도 뵈니까 어쨌든 뭐 지도자로서의 풍모나 새로운 정당의 어떤 중심이 될 만한 어떤 그 담대함이나 어떤 그 그릇의 크기가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네. 옛날에 삼김시대나 이런 걸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런 면모가 있느냐 이렇게들 물어보는데 제가 만나서 느낀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네, 강 장관님, 저 박성병입니다. 네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뭐 이번에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새 정치 또 신당의 바람이 이제 호남에서 불고 있는데 네. 광주나 전남보다는 전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이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은 광주 같은 데는 소위 안철수 그 신당에 대한 기대,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거는 사실인데 그 밑바탕에는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조금 깔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전북은 이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새로운 정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정권 교체도 지금 같은 민주당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판단하는 그 강도가 전북이 가장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전북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 없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강 장관님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저희가 좀 전에 그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 장관님이 최근에 발언하신 네. 시위하고 뭐 시위 예. 현장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쨌든 저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 한번 공격을 하셨죠, 언론에. 네. 그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인터넷 신문 기자하고 그냥 한 얘기인데 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해서 예. 다시 또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그 관전자들 입장에서는 강봉균, 정동영 이 빅매치가 성사되면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대결일 것 같거든요. 그분은 뭐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를 예.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도 네. 저한 확실한 거는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안철수 새정치를 도울 것인지 네. 하는 거는 뭐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출마를 해서 누구하고 예. 한번 겨뤄보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빠릅니다. 언제쯤 결정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어디도 결정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시간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사람이 현실 정치에 복귀를 하려면은 그만큼 국민들한테 해야 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게 필요한 절차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강봉균 전 장관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상헌 박사님, 아까 박상병 박사님을 더 반가워하시던데요, 훨씬? 아, 예. 예, 박상병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